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일본 육사에서 독립과 혁명을 고뇌하다. (1942년 3월 23일에) 만주국 육군사관학교 예과를 만주계 수석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그 뒤 5달 동안 다이츠키 교육을 받았다. 다이츠키 교육이란 사관 후보생들이 일선 부대에 배속돼 사병과 하사관들의 생활을 체험한다는 취지였다. 이것은 독일 군제를 받아들인 일본군의 사관 양성법이었다. 박정희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 군부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만주 군관학교 2기 예과 졸업생들 중 일본계 전부와 만주계 생도들 중 성적이 우수한 70여 명이 선발돼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됐다. 만주계에 속했던 조선인생도 11명 중 박정희, 이한림, 이섭준, 김재풍이 유학생으로 뽑혔다. 이들은 1942년 10월에 도쿄 근방 가나가와현의 자마에 있던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에 입학하여 유학생대로 편성됐다. 사이타마현 아사카에 있던 예과 교정은 진무대, 본과 교정은 상무대라 불렸다. 박정희가 속한 유학생대는 정규 일본 육사 57기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과정을 공부했다. 58기부터는 유학생대가 정규반에 통합됐다. 일본 육사에서는 한문 공부를 많이 시켰다. 일본은 명치유신 직후 육군은 프랑스 제도를, 해군은 영국식을 모방했다. 프랑스가 19세기 말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자 육군은 독일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장교는 동양적인 교양과 무사도 정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뜻에서 중국의 고전을 읽게 하고 서도를 배우도록 하여 편지도 반드시 모필로만 쓰도록 했다. 화혼양제, 즉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되 어디까지나 일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주체적인 근대화의 전략이 깔려 있었다. 박정희의 동기생 이섭준은 한문 교관이 이런 말을 하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닭깎이의 장문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의 일기장을 검열한 교관도 비슷한 평을 했다. 박정희 생도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2km를 구보하여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여기서 군인 치규를 큰 소리로 외운다. 군인은 충절을 본분으로 삼는다. 군인은 예의를 숭상한다. 군인은 무용을 숭상한다. 군인은 신의를 지킨다. 군인은 질소를 본지로 삼는다. 박정희 같은 식민지 세대는 교육 치고도 달달 외워야 했다.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간의 의리, 부부 간의 상해, 부모 간의 상신을 강조한 이 내용 자체는 화랑도의 세속 5개와 비슷하다. 교육 치거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지성을 강조한 이태괴 사상을 연구한 이들도 있어 교육 치거에 퇴계의 철학이 많이 들어있다고도 한다. 박정희는 군인 치규나 교육 치거가 지향하는 황민하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이 치규나 치거가 담고 있는 동양적인 혼과 도덕관에는 동감했던 것 같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서 무사도 정신의 정수를 발견했다. 그가 교육을 받았던 1942년부터 1944년에는 이미 태평양 전쟁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정희가 4학년이던 1943년 11월 23일 중부태평양의 타라와 섬에서는 상륙한 미군을 상대로 혈전을 벌이던 일본군 수비대가 패색이 짙어지자 항복을 거부하고 집단 자살했다. 수비대 5,500여 명 가운데 포로로 잡힌 것은 조선인 129명을 포함한 146명에 불과했다. 타라와 옥새 하루 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국 총통은 카이로에서 회담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만주와 대만의 반환과 조선 독립을 약속했다. 박정희도 이제는 일본의 패망은 조선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일본 육사는 줄어들고 있는 장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기의 생도수를 2,000명 이상으로 늘렸다. 박정희보다 1년 뒤에 졸업해 전쟁에 투입된 기간이 5달밖에 되지 않은 58기 출신 가운데 항공사관은 약 800명이었다.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이 주로 카미카제 자살 공격에 동원돼 전사했다. 이런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육사 교육을 받은 박정희는 끊임없이 죽음과 무사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박정희보다 1기 후배인 58기 출신 정래혁은 무사도란, 즉 죽는 것이다 고 배웠다고 했다. 무사를 뚜렷한 사생관과 국가관을 가진 군인 집단으로 정의한다면 동양 3국에서 가장 오래된 무사단은 서기 6에서 8세기 삼국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었던 신라 화랑도였다. 어느 나라든 무사도의 본질은 인명경시가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대의를 위해서 값지게 쓸 것인가 하는 엄격한 자기다짐이다. 박정희가 여러 번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보여준 초인적인 의연함은 이런 무사도 교육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재학 중일 때 육사 교장은 우시시마 중장이었다. 가고시마 출신인 그의 셋째 아들이 56기로 육사에 다니고 있었다. 아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가호는 이러했다. 무사도의 뜻을 두고서도 조의, 조식을 싫어하는 자는 아직 멀었다. 항상 전장에 있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솔선하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우시시마 중장은 오키나와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1945년 4월에 상륙한 미군 13만 명을 맞아 석 달간 싸웠다. 그는 6월 23일 동굴 지휘소에서 참모장과 함께 할복 자살했다. 일본 육사에 와서 비로소 박정희는 유학생대에 같이 들어간 만주 군관학교 2기 일본인 생도들과 친해지게 됐다. 박정희와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다케자와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뒤 일본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일화를 얘기하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과묵하고 성실했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겨우 기억해낸 사건은 어느 날 박정희가 외출 갔다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되어 귀대 시간에 맞추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일이었다. 동기생 노무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인즉 우리도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사는 전사자의 자제들을 우선적으로 합격시켜줬습니다. 이 때문에 합격 정원의 약 10%는 성적이 좋아도 밀려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탈락자들이 우리인데 우리에게 만주 군관학교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속력이 유달리 강합니다. 다른 동기생 오리구치는 1961년 11월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 들렀을 때 만날 뻔했다. 외무성에서 전화가 왔는데 박정희 의장이 오리구치와 일본 육사 시절의 구대장 사카키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일정상 면담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오리구치는 박정희가 왜 사카키 구대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사카키는 머리가 비상하면서도 성격은 불같았다. 생도들을 앞에 두고서 간 큰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제 틀렸다, 졌다, 졌어. 국민들한테는 이겼다, 이겼다고 하지만 전시인 그때는 감옥에 갈 발언이었다. 놀란 생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하여간 몸 하나는 잘 건사해야 한다. 끝까지 견디어 살아남도록 하라. 오리구치는 박정희가 226 사건과 같은 일본 청년 장교들의 국가개조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점과 사카키 구대장을 좋아한 것을 연결하면 박정희의 마음속에서 그때 어떤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재벌의 횡포, 빈부의 격차에 대한 가난한 농촌 출신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 기도에 대한 동감이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군대를 독립투쟁과 국가 보유의 수단만이 아닌 국가 개조의 방법으로 보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다. 만주계 생도 오황무는 동기생 박정희에 대해서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동기이지만 형벌이었습니다. 일본 육사에 유학하고 있을 때 중국 생도들과 일본 생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가 중재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는 워낙 말이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국 생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는 그의 표정이나 눈동자에서 우리 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황무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로 돌아와서는 장개석 군대로 탈출해버렸다. 그는 중공 정권이 설립된 뒤에는 주은래의 참모로 활약했다. 1970년대 초 신화사 통신 일본 주재기자로 나가서는 일본과 중국의 국교 교섭에서 부총리 교승지와
다나카 총리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그는 한중 수교 교섭 때도 마쿠에서 활약했고 한국에 와서는 박정희의 생가를 찾았다. 지금도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그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학 동기생 이섭주는 기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일본 육사 교육은 만주 군관학교보다 더 정신적으로 쥐어짜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여기서도 모범생이었다.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그때 일본 사람이 다 되어 있었다. 그런 나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달랐다. 그는 특히 226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뿐이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가 독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박정희는 간단하게 답하는 것이었다. 독립이란 혼자 사는 것이다. 남의 간섭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다. 자유시간에는 박정희가 혼자서 운동장을 거닐며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귀찮게 굴지 마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 그때부터 혁명을 꿈꿨지. 명치의신, 손문혁명, 그리고 터키의 케말 파샤가 되고 싶었지. 박정희가 일본 육사에 다닐 때 일본은 아직 본격적인 미국의 공습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일본 군인들은 남방의 밀림, 중국 전선,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나 일본 국내는 평온했다. 박정희는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대구사범 동기생 김종길은 그때 도쿄에서 중앙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김종길은 이때가 박정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흥겨운 시절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일본 조지대학에 유학 와 있던 대구사범 동기생 왕학수와 김종길의 하숙집에 자주 놀러갔다. 술, 담배를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다. 하루는 김종길과 술을 잔뜩 마시고 귀가가 늦어 외출 금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이섭준의 누이 동생은 일본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섭준과 한국인 동기생들은 주말에 외출을 나올 때는 도시락에 밥을 꽉꽉 눌러 담아 갖다 주곤 했다. 박정희와 단짝인 이한님은 일과만 끝나면 검도장으로 가서 땀을 뺐다. 이한님은 조국을 잃은 조선인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이한님이 보기에 박정희는 교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세상 물정에 밝았다.